그 당시에는 막 여기에다 프랜카드를 걸어놔서 분양률이 뭐 거의 99%다, 빨리빨리 사라, 이런 광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오피스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분양률도 낮고, 그 다음에 또 그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계약금 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잔금 날짜가 되니까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양한 시행사에서는 당신 잔금 안 냈으니까 분양계약 해지해. 그리고 여태까지 그 우리 낸 돈 중도금 대출이자를 갖다가 대신 내준 게 있거든요. 그거 다 내가 대신 은행에다 갚아준 돈 내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다 몰취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거는 분양계약 해제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사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샀는데 그 당시에는 막 여기에다 프랜카드를 걸어놔서 분양률이 뭐 거의 99%다,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뭐 완판 위기다, 빨리빨리 사라, 이런 광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분양률도 낮고, 그 다음에 또 그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계약금 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도금은 이제 보통 은행 대출로 납부가 되니까 잔금 날짜가 되니까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오피스텔을 사실 때 나중에 전매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양률도 좋고 그리고 수익률이 많이 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명히 금액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매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물론 자기가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실 생각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근데 나중에 요즘에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굉장히 20% 30% 떨어져도 누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지방 같은 경우는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잔금을 못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분양한 시행사에서는 당신 잔금 안 냈으니까 분양계약 해지해. 그리고 여태까지 그 우리 낸 돈 중도금 대출이자를 갖다가 대신 내준 게 있거든요. 그거 다 내가 대신 은행에다 갚아준 돈 내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다 몰취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여태까지 낸 거는 다 몰취가 됐고, 보통 계약금은 전체 그 분양대금이 10% 정도가 돼요. 그거 다 몰취당했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여태까지 나는 그냥 무이자인 줄 알았는데 중도금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다 시행사가 대신 납부해줬던 거거든요. 그걸 다 내놔라 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다른 주장들은 안 하고 이거는 사기 아니냐,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률을 제대로 고지해주거나 수익률을 제대로 고지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는 바람에 내가 속아서 산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약을 오히려 취소하고 나머지 처음에 냈던 분양대금 중에 계약금도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송을 먼저 당하시고 반소로 그런 주장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감액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건데 1심에서 전부 패소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도금 납부했던 거 있잖아요. 은행을 통해서 납부했던 중도금에 대한 부분, 그 중도금이 꽤 커요. 10%가 계약금, 70%가 중도금, 만약에 뭐 뒤에 20%가 잔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포션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중도금을 몇 억을 쓴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은행에다가 원금도 갖고 이자도 내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시행사에서. 그 돈을 네가 사용했으니까 적어도 이자 부당이득, 그거는 반환해야 된다, 이 주장을 1심 변호사가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뀌어서 2심에서 들어가서 저희가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진 건데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대신 구도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분양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수분양자가 누구고, 왜 중도금 대출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분양자라 그래. 이 말도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수분양자라는 게 분양을 받은 사람, 받을 숫자를 쓰는 거예요. 수분양자를 우리 일반적인 고객이고, 그다음 위탁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여기서 말하는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신탁회사와의 관계에서 위탁자라고 써 있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행사 이거를 파는 거예요. 건축주가 되기도 하고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위탁자가 우리한테 이걸 판 거예요, 이 시행사가. 근데 이 시행사는 직접 팔지 않죠. 누구를 낍니까? 분양대행사를 껴요.
분양대행사가 우리 수분양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피고입니다. 피고한테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막 해서 우리를 현혹시킨 거죠. 그래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 관계에서, 세 명의 관계에서만 생각을 해요.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뭐냐면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사가 우리한테 좀 기망했는데 알려줘야 될 거, 분양률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해서 우리를 속였으니까 분양대행사가 속인 것, 그러니까 얘네가 한 얘기가 시행사 네가 시킨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해서 속았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달라는 얘기고, 위탁자 입장에서는 당신 잔금 안 냈잖아, 잔금 내놔. 요것만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1심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잔금 수분양자가 잔금 안 낸 거 맞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주장하는 기망당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시행자 선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소 판결을 했죠. 그리고 이분들은 뭐 지금 계약금 10%가 되는 게 이게 뭐 5억짜리면 5천만 원씩 날린 건데, 그거에다가 뭐 그 돈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니까 대신 중도금 납부해준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크죠. 근데 여기서 중도금 납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하냐면요, 계약금은 본인이 납부했잖아요. 근데 수분양자랑 여기 금융기관이 껴있다는 걸 몰라요. 금융기관이 껴있는데 이거 뭐냐면 은행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은행이 중도금을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만약에 중도금 3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3억 원에 대한 거를 내가 대출받아서 그거를 누구한테? 다시 시행자한테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냥 나는 돈 안 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이자가 사실상 무이자는 아니고 이거는 분양대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바로 시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가 이 돈을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짓거나 오피스텔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바로 중도금 납부했던 거 내놔,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위탁자가, 시행자가 대신 요 금융기관에다가 빌려준 돈, 그러니까 우리한테 빌려준 돈, 쉽게 얘기하면 그 돈을 시행사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양자랑 시행사 사이에 계약이 끝나면 중도금 대출 계약도 관련된 것도 돈을 다 반환해야 되니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 그러다 보면 시행자가 거꾸로 대출금을 다 갚아요. 중도금을 다 갚아버리고 그 이자, 대신 무이자라고 했던 부분을 대신 납부해 준 거잖아요. 무이자라고 하는 건 내가 내야 될 돈을, 그거를 청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진짜 중요한 건데, 법무법인이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니었는데 그걸 간과한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도금은 그러면 난 무이자인 줄 알고 있었다가 내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가 빌린 돈이니까 대신 갚아준 거 내가 주는 건 맞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행사도 그 건물 어떻게 지었어요? 우리 중도금 갖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럼 중도금 갖고 지었으면 그 이익을 받네. 한 사람당 3억이면 100명이면 얼마예요? 30억, 300억이 되는데 300억 갖고 돈도 안 빌리고 자기가 그 돈 갖고 그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득금이 생겼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나한테 돌려줘야지. 내가 내 돈 갖고 지은 거니까 원금을 반환해야 되면 계약이 다 없어진 게 되니까, 분양계약이 없어진 게 돼서 내가 빌려준 돈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 쓴 돈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로 이게 중요한 법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내 돈 갖고 지었으니까 해제든 취소든 계약이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다 없었던 게 돼서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약금으로 계약금만 몰치되는 거고 손해를 정산해야 되는데 이익 본 거는 돌려달라. 이 주장을 안 하는 바람에 1심에 졌다가 항소심에서 저희가 그 주장을 해서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얼마를 돌려줘야 되느냐? 한마디로 우리 저기 PD님한테 뭐 만약에 1억 원을 빌려줬잖아요. 아무런 약정 이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돈을 줬다가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려면 중도금에 대해서 원래는 5% 민사상 이익이 법정 이자가 5%예요. 5%를 반환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사 채권의 경우에는 이게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줬다가 계약이 취소가 돼서 해제가 돼서 돌려받을 때는 상사 이율 6%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시행사가 상인이잖아요. 상인이다 보니까 6%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대출이자에 육박하는 돈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액수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분양자들은 물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분양률이라든지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속인 것이다라고 인정받아서 계약금도 몰취 안 당하고 다 반환받았으면 좋지만 그건 안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확실한 부분, 중도금을 납부했던 부분, 내가 은행을 통해서 납부했던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그 부분 6%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1심에서 놓쳤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항소심에서 저희가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꽤 커요. 기간도 보통 2년 정도가 되고 공세기간이 그다음에 뭐 만약에 액수가 5억이다 10억이다 중도금이 대출이자가 나간 거라 그러면 그 액수가 꽤 크기 때문에 6%를 따져보세요. 5억에 대해서 6%면 3천만 원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잘해야 되는데 변호사들도 놓치는 부분들이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다가 변호사님이 잊어버린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